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하고 지금 기침하고 계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시고 본방에 이어서 여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두 분한테 어떤 룰을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양쪽에서 한꺼번에 떠들지 마세요. 이 귀가 왕왕하니까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룰은 누가 정했냐면 물론 뭐 제가 정했는데요. 오시는 분은 저희가 드리는 거액의 출연료를 드리지 않으면 물론 예. 지난 시간 기준으로 보면 예.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지금 예. 은행커께서 하신 거. 두 분이 이렇게 동시에 그러지 마세요. 자, 이런 식의 도발은 출연료 지급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출연료 지급 기준은 아이 생계가 큰일 났네. 뭐 차등 지급하시면 차등 지급 아닙니다. 그냥 전액 몰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예. 그것도 차등적입니다. 그 출연료가 발언한 양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니에요? 발언 양이 적을수록 많이 드립니다. 아니 좀 많이 하면 많이 주는 줄 알고 지금. 그 기준도 예,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 동시에만 안 떠드시면 됩니다. 자, 기자 정신. 제가 앵커 이 맛에 알죠. 뭐 있겠습니까 여기. 뭐 저는 출연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 김 최고위원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본방에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저 선대위 말입니다. 네. 지금 최 수석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뭐 반문이고 아니고 다 좋은데요. 그건 뭐 규정을 어떻게 하시건 두 분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김병준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한길 그림이 뭐 이렇게 싹 뭐 이렇게 막 뭐 좋진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시기에 그림이 뭐 이렇게 산뜻하고 막 야 뭐 의리의리한데 이건 아니고 이게 제 느낌이니까요. 제 느낌이에요. 그냥 보면 뭐 올드한 분들을 뭐 모시고 굳이 뭐 저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 하는 게 제 어떤 솔직히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눈을 감으세요? 뭐 아니, 이제 마음을 때리면 눈을 감으시나요? 상상을 좀 해보고. 예, 그림을요. 예. 예,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예. 김한길 대표는 저희들로서는 꽤 의미가 있어요. 실제.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하고 치열하게 다툰 분이잖아요. 예. 그 대신에 뭐 우리와 함께 일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런 분이 이제 우리 저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 윤석열 후보도 당초에는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뭐 후보 단일화 예. 이런 모습도 상당히 그 고려하다가 이제 입당을 한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기를 또 그 저 조언하고 함께 가려고 했던 분들도 많았고 예. 그분들이 우리 당에 입당해서 치열하게 경선을 하면서 사실 마음의 거리가 생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할 거라고 예. 믿어요. 근데 김병준 위원장은 그 민주당 인사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까지 예. 지냈고 예. 또 비대위원장을 거치면서 뭐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그래서 정도의 여쭤보는 성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다시 합류한다고 해서 뭐 그 하나로 어떤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 예.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 예. 그래도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또 그 승리로 이끈 예. 당의 비대위원장이었었고 그 앞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예. 하고 또 이제 민주당의 총선을 성공리에 이끌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예. 김종인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예. 그 실무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 뭐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걸 아까도 여쭤봤었는데요. 김병준 위원장 생각은 내가 저 양반의 실무적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절대 인정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어떤 선택 뇌물사범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좀 센 얘기를 한 말씀을 딱 하시면요. 네. 김병준 위원장은 약간 갸우뚱하면서 저 양반 저거 이런 태도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태도 문제면 괜찮은데 뭐가 이렇게 하나 딱 부딪힐 문제가 있으면 김병준 위원장이 세게 부딪힐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후보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말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지휘 감독을 해야 되고 그 정도의 그 오늘 사실 제가 보기에도 네. 이 세 분을 동시에 임명하는 거는 좀 잘못이라는 거죠. 네. 김종인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나머지는 격을 달리해야 된다는 네.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삼두 체제를 하니까 무슨 삼두야 이런 마음이 들겠죠. 최 선생님 뭐 일단 반문 그런 어려운 얘기 마시고요. 잘 굴러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이고 뭐 다른 예. 당 선대위라서 뭐 언제 뭐 하지만 굉장히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신 것 같지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예.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후보가 이중적인 선대위 의사결정 구조를 총괄이래잖아요 지금. 그래서 단선적인데. 이중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이중적으로 하죠? 우선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고 뭐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는데 의사결정이나 이제 매번 판단을 하거나 정책도 역시 이제 선택의 문제도 있고 정책을 국민들 앞에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전략의 문제도 있고 이런 등등등 매일 부딪히고 판단해야 될 문제에 대한 결정을 그럼 어디서 하느냐. 그게 궁금해요. 그게 총괄 선대위원장 또 상임위원장 이 체계로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요 시작 전부터 전권을 달라 말라 삼두인지 삼민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거 동시에 발표하면은 안 된다 이런 걸로 논란이 될 정도면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가 이중 구조로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 여기서 들 건 여기서 듣고 여기서 들 건 여기서 듣고 딸리 갖고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캐릭터가 굉장히 세신 분이 두 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를 소위 말해서 뭐 제 견해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술자라고 하는 또 김모 한길 이제 전 대표님. 이게 익명으로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모 한길.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를 후보가 갖고 가면 굉장히 이제 이 소리가 나고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를 안 갖고 가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제 구삼김 이분들이 잘 끌고 갈 수 있겠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있고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역시 반문? 역시 내일의 선거에 왜 과거의 사람들을 가지고 탑승이든 뭐 원톱이든 이렇게 세웠냐 이 문제가 여전히 국민들한테는 납득하기 어려운 걸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볼까 하는데요. 카메라에 안 보시겠죠? 총괄 밑에 상임위원장이 계시잖아요. 이건 이 구조예요. 김모한길 위원장님은 어디 계시? 여기 끊어져서 여기 후보 직속이잖아요. 후보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후보 직속 이렇게 되죠? 유치대위원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조 맞죠? 네. 그럼 일단 이 부분이 요 밑에 분이 내가 왜 여기야? 그거부터가 인정이. 그거는 이미 총괄 선대위원장과 상임 선대위원장 이름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상임 선대위원장 지위를 수용했을 때는 이미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세부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선거대책위원회가 사실 좀 다른 이야기 나와도 거기 결정은 그냥 후보가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죠? 뭐 최재성 의원님 같은 분이 우리 캠프로 오도록 이렇게 새시대. 그 새시대. 그러니까 영입. 인재 영입이죠? 인재 영입은 이제 뭐 그런데 기존에 윤석열 후보자를 심정적으로 지원하는 많은 분들 그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 당과 좀 소원한 분들은 특히 새시대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포섭을 할 수 있도록 섭섭한 분들을 모아놓는 데군요. 그러니까
섭섭한 게 아니고 예. 아니 그러니까 나 좀 뭐 했는데 왜 나를 그게 이렇게 아니고 예. 윤석열 후보는 돕겠는데 나는 예. 국민의힘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예, 있을 수 예, 있고 예. 뭐 예를 들어 안철수 아니 그딱 후보와의 인재 영입은 또 아니네요. 인재 영입을 맡는 분은 또 따로 있습니까? 있죠. 따로 인재 있습니까? 영입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 뭐 민주당, 국민의힘 했는데 예. 이 당도 싫고 이 당도 싫다. 또는 뭐 나는 심정적으로 민주당 쪽이긴 하지만 이재명과는 좀 거리가 있어. 이런 분이 우리 당 후보를 곧바로 지지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또 정류장이군요, 김한길 그러니까. 대표 같은 분이면 예. 또 뭐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새 시대. 그게 이제 구시대위원회죠. 이 뭐냐면은요. 예. 제목을 바꿔야죠. 뭘로요? 아니 새시대위원회 그러면은 그냥 일감이 예를 들어서 미래 정책이라든가 미래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이 소위 말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걸로 읽혀지잖아요. 그 새 시대는 이제 그런데 민주당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압제. 시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아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모으고 뛰게 하겠다. 이런 거라면 일단 명칭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누구나 이렇게 새시대위원회 그러면 국가 비전, 뭐 미래 비전, 뭐 그럼 이렇게. 저 김병준 위원장님이 하시겠죠. 국가 비전, 미래 비전.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약간 트릭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조금 간판하고 약간 예. 간판은 이렇게 뭐 생선집이라고 붙여놨는데 그런데 파는 건 짜장면 팔고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간판은 약간 이상해요. 예를 억셉트 들어서 하겠습니다. 간판이 뭐 이상해요. 아니 이게 생선집 간판 아니에요? 아니 우리 당에서는 새 시대 맞죠. 우리 당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와서 윤석열을 돕는 것 자체가 새 시대죠 지금. 과거에 이런 시대는 없었잖아요. 제가 진짜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말씀인데 김한길 대표가 와서 국민의힘 새 시대를 만든다 그러면 약간 그림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김한길 대표가 윤석열을 돕는 것 자체가 새 시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은 뭐 어떻게든 하셔도 좋은데 이게 원래 간판이라는 게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한길 대표가 새 시대를 맡아 나간다? 그림 잘 안 맞는데요, 이거. 그렇게 해석이 문제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이 김한길 전 대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일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김한길 대표가 뭐 정책통이라서 뭐 국가 비전을 쫙 내오고 아까 그 뭐 이런 기술자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기술을 잘 들어가시나요? 우선은 김재원 최고님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과거에 안철수 대표하고 하여튼 통합한 그런 이제 전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뭐라 할까요? 일종의 이제 정계 개편? 이런 그쪽 기술에 강하신 분이군요. 이 양반은 갬블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요? 그래서 뭐 과거 이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기술은 이 당이 안 되면은 일단은 나갑니다. 이 당의 패권이 안 되면 그래서 2007년도에도 나가셔서 구민주당이죠. 구민주당하고 해서 이제 좀 이 헤게모니를 잡으려다가 실패했었고. 기술 들어가는 건 이쪽 기술에 좀 강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자. 제가 보기에는 이용일기, 이몽일기죠. 그러니까 두 분의 양김 그분들은 목리가 아주 세시고 기술은 이제 김한길 대표. 이몽일기 두 분의 목리와 한 분의 기술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셋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그 민주당에서는 새 시대가 될 수가 없었죠. 민주당은 사람이 못 견디는 생지옥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당에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최선님 뭐 여쭤보면 뭐 뻔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 그 김채원님이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본인을 굉장히 어떤 비전을 제시한 정책통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김현희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정책을 크게 보여주신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저는 뭐 그분이 저 보여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아니요, 저는 저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게 무슨 기억이 많이 나시면 제목만이라도 제목만이라도 뭐 이분이 하여튼 대표적인 게 뭔가요 제목이? 우리 의원들이 하여튼 예. 그때 비대위원장 할 때는 늘 가면 비대위원장께서 그 PT를 하셨어요. 예. 뭔가 막 앞에서. 그러니까 대표 정책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후에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더 뛰어난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가렸을 뿐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이분이 저는 왜 정책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뭐 했다는 이유 말고는 무슨 아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참여정부. 아니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네. 이제 2016년도 10월달에 네. 그때 막 이제 그 청와대에 제 정무수석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소위 최순실 씨 관련된 사건이 이제 막 터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정무수석으로 나오게 됐어요. 우리 저 청와대 쇄신하면서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면서 총리를 교체하자. 총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때 황교안 총리를 교체하는데 국회에서 이 저 총리를 인준해주면 그리고 민주당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총리를 지명할 테니 총리에게 그 대부분 국정을 맡기고 대통령은 2선으로 후퇴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타협이 됐거든요. 그 안을 만들어냈다 이 말씀이죠? 아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했죠. 그래가지고 김봉준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다 그건 해서 그쪽 생각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반 깎으세요. 반. 그러니까 안 돼요. 아니 반 깎으라니까 안 돼 지금. 말씀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깎는 건 제가 알아서. 아니 좀 깎아 좀 말씀하세요. 이야기 안 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이분 그래서 이제 이분 김병준 총리 안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뭐 친노에다가 친노로서 또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정책실장을 맡았다가 정책위원장으로 또 복귀하고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다 알고 있었고 해서 대통령이 면담을 했어요. 제가 나오는 날. 그래서 됐다 해가지고 딱 발표했는데 우리 당은 괜찮다고 민주당이 결사 반대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너무 놀란 게 노무현을 망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저는 이제 그때 정부수석 그만뒀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은 민주당은 이때 세종대왕을 총리로 모셔와도 반대를 했겠구나. 이게 목표가 무조건 반대를 통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김병준 위원장을 비교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은 누구를 데려와도 누구 황희정성을 데려와도 반대했을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 반대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전략적으로 그냥 누구도 뭐 반대하고 계속 밀어붙이. 그때 이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서 책임 총리를 임명하고 2선 후퇴하겠다고 한 것은 권력자로서 틈을 보인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짓을 벌였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개인의 문제였다는 거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알았죠. 이 개인의 문제가 뭐였는지는 자세히 들으셨죠? 아니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몇 번 말씀드린 김재원 최고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디테일이나 팩트 체크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냥 듣다 보니까 근데 제가 잘 알죠. 이 문제는 어디가 일단 팩트가. 이렇게 된 거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최순실 문제로 이제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완강하게 버티다가 한 템포씩 물러났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뭐 제가 기억하는 것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데 첫 번째 사고하고 곧바로 그 주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한참 후인데 그거는 또 다른 상황이고 김병준 총리는
바로 그때예요. 그랬는데 안 됐어요. 기원이 2,000원 깎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팩트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표 내고 나오는 그 때라서 초기라 정확하게 이거야,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국민들은요. 지금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구상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당시에 국민들은 국정에서 손대라고 하는데 이 선으로 물러나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던 그걸 왜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하냐.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정치권은 야 뭐 국회에서 추천하자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총리 생각이 있는 분들이 또 혹해갖고 뭐 그런 썰도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다가 차 되돌렸다는 둥 뭐 이런. 그런데 국민들은 그때 국정에서 손대라 그랬지 누가 총리를 갖고 왈가왈부하라 그랬냐. 그래서 완전히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 찬반 이전에 그거는 사안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랐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대라. 근데 그 참여정부 시절에 김병준 지금 현재 위원장은 왜 이렇게 이뻐하셨나요? 노 대통령께서는 보시기에. 뭐 사실 그 국정을 대통령이 하면서요. 무슨 개인적인 어떤 뭐 그래서요. 뭐 그러니까 어떤 편애? 부분, 뭐 이런 거는 어떤 아닌 기능적으로 것 어떤 같습니다. 부분을 평가하셨나요? 보시기에. 이제 뭐 정책실장을 했으니까요. 참 말씀하실 게 없나 봅니다. 다작에 또 대량 생산의 능력을 그랬는지 몰라도 한마디도 진정으로 생각나신 게 없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왜 최선님께 이걸 여쭤봤냐면 뭐 그래도 내부의 어떤 옛날엔 내부의 분이었으니까 왜 내부에서는 좀 아시지 않을까 했는데 언론으로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기에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왜 정책통이지? 뭘 보여줬지? 하는 근원적 의심이 있어요. 저는 이분한테 이분이 무슨 정책을 보여줬나? 그런데 많이 보여줬어요. 아니, 기억도 한 줄 못하시면서 뭐 자꾸 많이 보여줬다는 말만. 그 후에 이제 그 후에 더 센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앞에 기억이 잊어먹어서 그렇죠. 이제 뭐 하여튼 교육부 뭐, 장관으로 또 추천됐을 때 소위 말해서 그 뭐라죠 논문 문제 그게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철회를 했던 그런 경우죠. 하여튼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그림 자체를 만드시려고 굉장히 애를 썼으니까 나름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림 있어? 뭐 임팩트 있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따라가기는 어렵겠죠. 저분들의 기술이라든가 기술도 경력이라든가 지금 쓰실 기술이 뭐 크게 뭐 남아 나이라든가 뭐 고집이라든가 이런 거 따라가기는 전반적으로 어려울 텐데 왜 난 뭐 다른 당 선대 중 왜 최수정님 보시기엔 이 김한길 위원장님 같은 경우 저 익명으로 하기로 했죠. 김모 이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맞으시죠? 새시대 위원회 김모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기술 들어갈 여지도 없잖아요. 지금 구도에서는 뭐 정확히 뭐 새시대위원회가 뭘지 몰라서 아까 여쭤봤는데요. 이제 그런데 기술이 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와의 문제, 또 조금 이분의 어떤 그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고난도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이분이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근데 핸드폰 뭐 보고 계세요? 아니 찾아보려고요. 뭐 정책 뭐 있나 이렇게 찾아봐도 못 찾고 계시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 찾아보시는 거죠 지금. 무슨 정책이 있었는지 도대체. 큰일이네요. 뭐 제가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당내에 대해서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그림이란 걸 이렇게 언론이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멋진데 저건 아이디어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뭐지? 뭐 히든 카드가 아니고요. 찌든 카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김 의원님 찾지 마세요. 못 찾는다니까요. 아무리 비난을 하셔도 찌든 카드는 너무하네. 아니 그걸 뭐 야심작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찌든 카드 뭐 상대당 이야기지만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 저걸
자, 어떻게 볼지. 김 의원님 계속 찾고 계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용하시겠네. 계속 찾으세요. 여론조사 지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단발성 변화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예. 뭐냐면 이제 우선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로 50%까지 쫙 갔잖아요. 근데 추세를 보는 건데 사실 조사상의 오차 범주를 넘어서는 결과는 그거는 조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이재명 후보하고 바로 오차 범주 밖에 조사가 나왔거든요. 한동안 그것도 그리고 상당 좀 기간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오늘 조사는 소위 말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격차가 오차 범주 밖으로 좁혀진 거예요. 그 좁혀진 폭이 오차 범주 밖이라는 거죠. 이 굉장히 널뛰는 거거든요. 아주 지금. 초박빙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더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윤석열 후보는 매우 이제 그 쫓기는 입장이 될 것이다, 지지율 이거죠? 자체가 이제 조금 불안정한 그런 걸로 갈 거다. 그래서 추이를 쭉 본단 말이에요. 보통 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 굉장히 상당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거나 늘어들거나 하는데 이건 불과 그냥 2주 사이에 널뛰기 조사 결과가 나와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뭐 참고로 저희 MBC 여론조사가 이 어떤 굉장히 공정하기로 유명하니까 곧 나오니까 며칠 안에 그 굉장히 공신력 있기로 유명하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그 지난번 저 경선 때 보니까 MBC 여론조사는 공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제일 이상했어요. 뭐가 또 이상했습니까? 아니 너무 이상했어요. 조사 결과가요? 그런데 뭐 하여튼 지금 그때 다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었는데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때 세 개 기관인가요? 지금 나온 게. 그래서 하여튼 추이는 좀 좁혀진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 그렇게 찾고 못 찾으셨죠? 제가 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있었어요. 뭐죠? 문재인 정권이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 국가주의라고 엄청 비난했어요. 그것도 비난이 자기 정책은 아니잖아. 반국가주의. 맞출 때 되지 않았나요? 맞출 때 안 됐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김병준 위원장님이 뭘 하시는 제가 분인지 당에 그 발표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찾아서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아니 않습니다. 근데 우리 권앵커님도 의외로 집요하세요. 뭘요? 제가 이제 김병준 위원장 그 뭘 했는지 모르시겠다는 얘기는 그만을 때도 되지 않아요? 궁금해서 지금. 왜냐면 제가 더 궁금해요. 아니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자꾸 제가 보다가 10여 분을 찾아 보다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의성 김씨라는 거. 의성 출신이네 본관이. 의성 김씨라도 보신 건가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본관이 뭔 정책을 찾나 했는데 아니 보니까 찾다가 보니까 찾다 못 찾아서 의성 김씨랑 하나 제가 찾았다는 의성 거 아니에요? 출신이잖아요. 뭐 저는 의성 김씨. 내일 가면 김병준 위원장한테 혼나시겠는데요, 보니까. 혼나 위치는 아닌가요 또? 뭐 혼나봤자 뭐. 김재원 최고님을 혼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김채원님은 그 여론조사요. 이제 단발성이라는 해석을 하시니까 아직까지는. 아니 지금 이제 근데 여론조사 다 나와야 봐야 되고. 그렇죠. 추세를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원래 그 이 여론조사는 지난번도 과거에도 좀 약간 이 저 편차가 좀 큰 편에 속했어요. 여기 있게. 한국 여론 사회 여론 연구소인가 KSOI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론조사 나오면 항상 눈여겨 보는데 이 여론조사는 과거에도 조금은 저희들이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이 격차 어느 정도 줄으면 이게 뭐 이 여론조사마다 이런 이게 근데 탁 같아붙은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입장에서. 당연히. 그리고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에도 또 비슷하게 그렇죠. 하나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뭘로 보세요? 만약 그걸 어떤 좀 주의 깊게 본다면 뭐 저는요 결국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사실상 1대1 구조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안철수 후보도 군소 후보로 자꾸 전락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12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선 때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보수 진영이 내세울 수 있는 당시 최고의 후보가 박근혜였고 예. 아마 진보 진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후보는 문재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예.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거의 최고의 후보였고 당시 예. 이 득표력으로 그리고 또 박근혜 후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어떤 노력뿐만 아니고 예컨대 가장 하기 싫은 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네. 한 번도 아니고 네. 따고 예. 그러면서 뭐 인혁당 문제 사과부터 과거에 대한 사과 그리고 또 그 경제민주화 공약을 하면서 그때 이제 등장하신 분이 김종인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었죠. 그 앞에 비대위원장도 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신선했어요. 우리 당으로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신선해요. 뭐가요? 김종인. 그때는 정말 신선했어요. 아니 신선이란 단어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 근데 그때는 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하여튼 그거는 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프레시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분이. 신선했어요. 예. 우리 당에 대해서 산신령 그런 그러니까 신선들. 아니 왜 저 있잖아요. 이 5천 원 깎았습니다. 아니 한 5만 원 깎아야 이 정도는 괜찮아. 산신령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사령부를 타격하는 느낌이었어요. 예. 응? 그렇게 해서 와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하고 실제 실천하려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예. 그것은 보수 정당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좌클릭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또 노력을 하면서 예. 지킬 수 없는 공약. 예. 막 던졌죠. 그 중에 이제 나중에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현역병 6개월 복무 단축. 기억납니다. 그거는 막 던졌죠. 그때 당시에 지킬 수가 없었어요. 병력 구조상, 자원 구조상. 그러나 그 젊은 세대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지금도 여기서 던지고 계시잖아요. 50조. 그건 된다니까요. 저한테 맡기면 50점 금방 만들어요. 기초노력 그리고 뭐 30만 원. 또 선수조 이준석이라는 그 비대위원을 내세워서 하고 거기에 대구 경북에서는요. 대구 경북이 이제 최대의 표밭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계시나요? 아니 이게 뭐냐면 지지율. 지지율.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에서는 8080 운동이라 해서 투표율 80%, 득표율 80%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81%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최대로 짜낼 수 있는 모든 표를 짜냈는데 옛날 박근혜 당시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보수 진영 전체가 유일한 후보를 내세우고 득표력 제일 강한 후보를 내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때 우리 여당이었어요. 국회도 우리가 다수당이었고 과반수였고 지방 권력은 대부분 우리가 우세한 그런 상황에서 겨우 3.5%를 합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 대결이라면 박빙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뭐 15%, 20%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3.5%에서 오히려 줄어들거나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3.5%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지거나 이거나 3.5. 그렇죠? 질 일은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이긴다고 해도 3.5%에서 그걸 생각해야 되지. 자, 그러면 두 분의 견해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15%라고 해서 우리가 막 희희낙낙하면서 우리 다 끝나서 압도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두 분의 견해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진영 대결이라서 초박빙 외에는 별 가능성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결과는? 뭐 초박빙까지는 모르겠으나 박빙은 어디까지가 박빙입니까? 그래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표 100만 표 왔다 갔다. 저는 50만 표 미만이라고 50만 표 봐요. 더 초박빙으로 보시네요. 그다음에 그럼 김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 수석님 말씀하신 결국은 진영 대결 이지만 진영 대결이지만 결국은 인물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 긍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일단 이재명 후보는 워낙에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점은 결국은 뭐 당연히 인물 대결 이미 끝났고 인물 대결에서는 일단 끝났고 진영 대결이 중요하다 이거죠. 결국 인물 대결로 인물 대결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물 대결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반사라 그래야 돼. 인물 대결은 두 분 다 얘기할 것도 없단 말씀이시죠? 어제 사고는 네. 그 좀 굉장히 그 아프죠. 어떤 사고? 어제 건. 어저께 글로벌 리더스 포럼인가 네. 그 생중계되는데 예. 10분씩 이제 발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외국 분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예. 이재명 후보 뭐 윤석열 후보 예. 그 프롬프트가 세팅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 좀 몰랐습니다. 진짜. 윤석열 후보가 한 예. 2분 가까이를 예.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 하라고 프롬프터가 나간 거는 윤석열 후보만 그랬습니까? 전체가 다 나갔습니까? 하는데. 아니 이제 그때 세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그때 생방송 아시잖아요. 예. 생방송 1분 40초인가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이죠. 그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제 아주 근데 그 모습이 예. 프롬프터. 국가 이 대통령을 뽑는 네.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코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문제는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윤석열 후보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 그냥 이 정권 교체에 뭐 이렇게 힘입어 가지고 그 바람으로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대중경제, 그다음에 생산적 복지,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쭉 제가 두 분한테 제 어떤 그 동네 그 술집에서 하듯한 규정 여기 동의하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뽑힐 때요. 주가 올려줄게, 잘 살게 해줄게. 이거로 뽑혔다는 거 동의하시죠 거의? 어떠세요, 김 의원님? 아니 그거는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세상에 국민들이 전부 그 환멸을 느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뭐 주가 올려줄게 뭐 이게 아니고 그때는 저는 그 구호가 그래도 그때는 아마 우리 권순표 앵커님이 우리 당으로 나가도 됐어요. 근데 그 지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때 민주당이 이기가 참 어려운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꾸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보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 정권 교체의 욕구가 워낙 강했어요. 분위기가 그죠? 욕구가. 그리고 원래는요 김대중 대통령 때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김대엽 사건으로 한번 겨우 연장을 한 거거든요. 민주당 정권이. 그러니까 그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 대한 환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회고적이긴 하나 되돌아보건데 과연 그때 야당이었던 지금 국민의힘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뭐 하여튼 뭐 심지어는 뭐 환생 소재로 연극까지 막 올리고 하면서 노 대통령 엄청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식물 정권이 될 정도로 그냥 지지율이 추락하고 그래서 2007년 대통령 선거는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매도와 지적이 옳았느냐라는 문제는 결국은 입증이 되잖아요. 성장률도 높았고, 그 다음에 그때 참여복지로 지금의 이제 복지 체계를 지금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확대하는데 다. 근데 의원님 다 다른 어떤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실 수 있어도 김 의원님이 예를 들어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당시랑 지금이랑 180도 다르다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진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정서가 그때랑 그 정권 말기에 그때랑 지금이 다르다는 건 분명한 팩트 아닌가요? 그는 지금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그 국민들의 정서는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요? 다만 이제 그때보다는 장기술이 늘어서 지금 국민들에게는 이제 분칠한 얼굴로 나타나 있는. 그러면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콘크리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 의원님은? 지금 30%밖에 안 돼요. 지금 아니 30% 후반 40%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뭐 32, 3%예요. 하여튼 뭐 33%. 뭐 여론조사는 제가 40%.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바로 이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고 사실대로 보여줬어요. 근데 노무현 정권을 지탱해온 많은 아마추어적인 그 국민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근데 문재인 정권도 사실 들어가 보면 똑같은데 그냥 탁현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분치를 해서 예. 국민들이 좀 잠시 유보하고 있을 뿐이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독해지실 때는 항상 어떤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뭐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말씀 이렇게 비유가 독해지실 때는 하여튼 과장을 많이 하실 때 독해져요. 그거는 뭐 일관된 현상이에요. 네. 하여튼 예. 저게 이제 김최고님의 예. 본 생각이고 실제로 그럴 거예요. 본심일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본심보단 많이 과장. 많은 분들이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비판을 못 하잖아요, 이제. 예. 근데 속마음은 아니 이 진솔하고 지금 솔직한 사람이에요. 김최고님 생각과 같을 거예요. 국민생활 도탄은 사실 어떤 점에서 그래요? 노무현 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아니 지금 모르세요? 자, 두 분 그때 당시 두 분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자 4시 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빨리 예. 맞춰주세요. 고맙습니다.